나는 6살 때 처음으로 라켓을 쥐었다. 평양 유소년 체육센터에서 열린 재능 선발에서 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공을 훨씬 빠르게 받아쳤고 코치의 눈빛은 내 손을 보며 번쩍였다. 얘다.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부모와 떨어져 중앙체육지도위원회 훈련소로 보내졌다. 국가가 허락한 아이, 국가가 관리하는 몸, 국가가 만든 미래. 그때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훈련소 생활은 혹독했다. 새벽 5시에 기상, 6시에 체력 훈련, 8시에 탁구 훈련, 점심 후 다시 기술 훈련. 하루에 공을 받아치는 횟수만 7,000번 이상이었다. 손바닥은 항상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붕대를 감거나 쉬겠다고 말할 권리 따위는 없었다. 코치는 말했다. 우리는 국가의 손발이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약자의 증거다. 승리하면 국가 영웅, 패배하면 인민의 수치.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 버텼다. 대회에서 이기면 군중 앞에서 꽃다발과 박수가 쏟아졌지만 실제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 상금도 자유도 선택권도. 단지 더 강한 훈련, 더 많은 경기, 더 높은 기대만 있었다. 단 한 번의 패배로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 조국을 배신한 실패자. 그 말은 아직도 내 귓속에서 맴돈다. 밤이 되면 내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계속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훈련소에는 TV가 있었지만 외부 방송은 모두 차단됐다. 세계는 오직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만 존재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북한이라는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은 탁구대, 훈련장, 그리고 북한 국기뿐이었다. 한 번은 국제 경기에 출전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베이징이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북한 밖을 밟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고 웃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감시당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눈치가 없었다. 그들의 표정은 부드러웠다. 그들의 어깨는 편안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가벼웠다. 그때 나는 내 몸이 묘하게 경직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온몸이 감시받는 습관으로 굳어져 있었다. 북한에 돌아온 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곳에서 보았던 자유는 내 안에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훈련장에서 공을 받아칠 때마다 그 불씨는 점점 커져갔다.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국가의 소모품인가? 결국 그 질문은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을 향해 나를 밀어넣게 된다. 나는 훈련소에서 15년을 보냈다. 내 나이는 20살이 넘었고 사람들은 말한다. 선화는 북한 탁구의 얼굴이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영광으로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웃어도 울어도 지쳐도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감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대표팀 동료였던 미영이 내게 귓속말을 했다. 선화야, 중국에 가볼 생각 없니?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중국에 어떻게 가? 하지만 미영은 내가 모르는 세계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하지만 치명적인 비밀을 품고 있었다. 우린 중국에 자주 가잖아. 친선 경기, 국제대회 우리가 그냥 경기만 하고 돌아오는 건 잘한 국가 충성인 거고. 만약 경기 끝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탈북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돈을 벌 수 있어. 그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불현듯 눈앞에 열린 틈 같았다. 미영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그들을 도와줄 사람, 안전한 숙소, 이동 경로까지. 단 하나의 조건은 돌아오지 않기.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원래라면 훈련으로 지쳐 바로 잠들었겠지만 그때는 아니었다. 지금 내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계속 감시 속에서 살 것인가? 나는 내가 걷고 싶은 길을 선택할 권리가 없나? 결국 나는 마음속에 조용히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경기 일정이 잡혔다. 우리 팀은 중국으로 갔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세상은 또다시 나를 흔들었다. 사람들은 걸어다니며 웃었고 휴대폰을 보며 자유롭게 통화했다. 누구도 그들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경직이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없었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그날 밤 호텔방. 미영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지금이야. 나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라켓도 유니폼도 공식 신분증도 코치의 눈치도. 그저 내 몸 하나. 우리는 호텔 뒷문으로 나갔다. 택시를 타고 불빛으로 가득한 베이징 밤거리를 달렸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거리에 서 있는 청년이 키스하는 연인을 보고 웃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한 남자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걸어가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밤에도 식당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평생 허락된 감정만 느끼며 살았구나. 우리에게는 사랑을 드러낼 자유가 없었다. 웃을 자유도 없었다. 슬퍼할 자유도 없었다. 심지어 선택할 자유도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베이징 변두리의 허름한 민박집에 숨었다. 그곳에는 이미 탈북자 3명이 더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달랐지만 눈빛은 같았다. 불안과 희망. 그중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굳었다. 그 말은 나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자유의 욕망을 깨웠다. 선화야. 미영이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그때 나는 느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저 국가가 결정한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곧 죽음을 부르더라도. 그래서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돌아가지 않을게. 그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큰 선언이었다. 베이징의 민박집에서 지낸 지 4일째 되던 날 드디어 그가 나타났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한쪽 눈썹 위에는 세로로 난 흉터가 있었다. 그는 방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우리를 향해 말했다. 당신들 남조선으로 가고 싶어?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흔들렸다. 나는 속으로 먼저 떠올렸다. 남조선, 대한민국, 한국. 북한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단어들. 그 단어를 실제로 들은 순간 나는 이미 공기를 다르게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남자는 탁자 앞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천천히 허공으로 퍼졌다. 좋아. 가고 싶다면 방법은 있어. 하지만 각오부터 확인하자고. 그는 우리를 하나씩 바라봤다. 너희는 돌아갈 수 없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체포, 고문, 그리고 3대 멸족이다. 그 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실제로 들리는 순간 몸이 떨렸다. 3대 멸족. 내가 잘못하면 부모, 형제, 조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모두 사라질 운명이었다. 브로커는 설명했다. 중국, 라오스, 태국, 한국. 이 루트는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 듣는 탈북 경로였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걷는다는 건 지도 위의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마주하는 일이었다. 라오스에 들어가면 순찰대가 있을 거야. 잡히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 그 다음은 북한으로 넘겨져서 취조. 그리고 끝이지.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이미 수백 번 설명한 듯이. 나는 물었다. 정말 남한에 갈 수 있나요? 그는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내가 보낸 사람들은 모두 남조선에 잘 살고 있어. 단 하나 중간에 겁먹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때 옆에 있던 남탈북자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가족을 두고 왔어요. 만약 그들이. 브로커가 말을 끊었다. 이미 그 가족은 감시되고 있을 거야. 내가 돌아간다 해도 내 잘못은 용서되지 않아. 그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우리가 이미 선택한 길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미영이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뒤에 내가 말했다. 저도요. 우리는 이미 자유를 보았어요. 이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자 브로커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결심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 후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밤에 이동할 것, 눈에 띄지 말 것,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말 것, 경찰을 보면 고개를 숙일 것, 가방은 가볍게, 신분증은 버릴 것, 그리고 서로를 믿을 것. 남조선에 도착하면 임시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거야. 국정원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 너희의 이야기를 들을 거지. 거짓말은 하지 마. 그러나 진실을 말하되 북한 내부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그 설명을 들으며 나는 점점 숨이 가빠졌다. 긴장감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아 중국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자동차 불빛, 상점의 간판, 길거리의 음악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내게 말했다. 너는 이미 여기로 넘어왔다. 너는 이미 북한이 아닌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결론이 내려졌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결심했다. 그 말은 단순한 나레이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 이후의 길은 험난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결정 하나가 나를 끝까지 견디게 했다. 라오스로 이동하기 전 우리는 가장 위험한 구간을 먼저 통과해야 했다. 그것은 바로 압록강. 훈련소에서 듣던 압록강은 단지 지리 수업에서 외우는 이름이었지만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강은 탈출과 죽음을 동시에 뜻하고 있었다. 그날 밤은 장마가 한창이었다. 강물은 평소보다 훨씬 불어나 검은 괴물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우리는 경계선에서 몸을 낮추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일몰 직후 경비대 교대 시간. 10분뿐이야. 그는 우리에게 플라스틱 드럼통을 나눠줬다. 허리에 묶어 강물에 뜰 수 있게 만드는 장치였다. 나는 드럼통을 받아들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살 방법이라고.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끈을 배에 묶으며 눈을 감았다. 나도 그녀와 동시에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멀리서 북한군의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우리는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강가의 풀숲 냄새와 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잠시 후 브로커가 손짓했다. 지금. 우리는 조용히 물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리고 곧바로 강물이 우리를 집어삼켰다. 처음 느낀 건 차가움이 아니라 공포였다. 허리에 묶인 드럼통이 둥둥 떠 있었지만 물살은 너무 강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우리를 휩쓸어 끌고 가는 듯 했다.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끊임없이 때렸다. 물은 귀를 때리고 신음을 삼켜버렸다. 손발을 움직여도 휩쓸려 내려갈 뿐이었다. 나는 물에 잠긴 순간 북한에서의 모든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훈련소에서 기절할 때까지 공을 튕기던 나.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코치의 주먹이 날아오던 순간. 국경을 바라보며 세상은 어디까지일까 생각하던 밤. 그리고 중국에서 본 자유로운 사람들의 표정. 그 모든 기억이 강물 위로 떠올랐다. 옆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화. 버텨. 숨 쉬어. 나는 고개를 들었고 드럼통을 붙잡았다. 입으로 물이 들어왔다. 식도에 닿는 물의 냉기가 온몸에 소름을 일으켰다. 강물은 더 거세졌다. 우리는 강 한가운데로 떠밀렸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에 가까웠다. 그때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손전등을 흔들었다. 살았다는 의미였다.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도착까지는 아직 멀었다. 남은 810m 정도. 그 거리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팔과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순간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한 번 스쳤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렸다. 너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내 삶을 내가 선택하려 했잖아. 그 순간 나는 발버둥을 멈추지 않았다. 허리에 묶인 드럼통에 몸을 붙이고 숨을 몰아쉬며 나아갔다. 물은 나를 밀어냈지만 결심은 나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마침내 손이 바닥의 돌에 닿았다. 흙을 움켜쥐었다. 누군가 내 손목을 잡아 끌어올렸다. 나는 물에서 빠져나왔고 진흙 위에 쓰러졌다. 하늘을 보며 숨을 헐떡였다. 살았다. 눈물인지 강물인지 모를 것이 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옆에서 미영도 흐느꼈다. 그때 브로커가 조용히 말했다. 축하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강물 냄새, 진흙 냄새, 풀 냄새. 그리고 자유의 냄새. 압록강을 건넜다는 것은 단지 육지를 옮긴 것이 아니었다. 국가에서 인간으로 넘어온 순간이었다. 압록강을 건넌 순간은 끝이 아니었다. 우리는 단지 죽음의 문턱 하나를 넘었을 뿐, 그 뒤에는 또 다른 문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을 건넌 후 우리는 국경 밀림을 통과해 라오스로 향했다. 낮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밤에만 이동했다. 길은 험하고 도로는 없었다. 발밑에 돌과 뿌리가 우리를 계속 걸려 넘어지게 했다. 모기와 벌레는 피부를 물어뜯었다. 물은 부족했고 먹을 것은 거의 없었다. 브로커는 말했다. 지금은 너희가 동물처럼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다. 목적지는 인간의 땅이지만 지금은 인간처럼 걷다가는 죽어. 우리는 그 말의 뜻을 금세 이해했다. 라오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군인들의 감시는 더 심해졌다. 총을 든 순찰대가 곳곳에 있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풀숲에 납작하게 몸을 붙였다. 그때였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순찰견이었다. 브로커가 속삭였다. 절대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끝이다. 나는 풀잎 사이로 남자의 군화를 봤다. 발끝 바로 앞. 그곳에서 개가 멈춰섰다. 우리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숨이 목에 걸렸다. 머리가 어지러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 순간 브로커는 슬그머니 자신의 쪽으로 돌 하나를 던졌다. 돌은 반대 방향으로 떨어졌고 개가 그쪽으로 향했다. 군인도 뒤따라갔다. 우리는 그제야 조용히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라오스로 넘어간 뒤 우리는 미립국자 쉼터로 이동했다. 그러나 안전한 곳이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의 장소였다. 우리는 방 하나에 20명 가까이 밀집해 있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불도 켤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문이 벌컥 열렸다. 라오스 경찰이었다. 멈춰. 손들어. 순간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비명과 몸부림. 누군가는 창문으로 뛰어내렸고 누군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경찰의 총구가 우리를 향했다. 죽는구나. 그때 브로커가 라오스어로 무언가 외쳤다. 경찰은 잠시 멈칫하더니 브로커를 끌어냈다. 그는 우리를 돌아보며 짧게 말했다. 여기 남아있어. 절대 소리 내지 마. 그가 나간 뒤 우리는 한동안 암흑 속에서 떨며 기다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리고 한참 후 문이 다시 열렸다. 브로커가 돌아왔다. 당장 떠나야 해. 우리는 쉼터를 버리고 다시 이동했다. 주머니에는 물 500ml짜리 한 병. 음식이라고는 작은 빵 한 조각뿐. 라오스를 통과해 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체포되었다. 태국은 우리를 북한으로 보내지 않았지만 수용소에 감금했다. 그곳은 인간의 공간이 아니었다. 고온, 악취, 좁은 공간,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바닥은 콘크리트였고 잠은 제대로 잘 수 없었다. 화장실은 시멘트 구멍 하나뿐. 우리는 땀과 먼지와 공포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시간은 군뱅이처럼 지나갔다. 우리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다. 여기서 끝나는 걸까? 이 모든 걸 견딘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서로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탈북 여성에게 물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자유를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서요. 그녀의 그 말은 태국 수용소의 더운 공기 속을 찢고 내 귀로 들어왔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원하는 건 많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소유나 도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 사는 것. 그러던 어느 날, 태국 관리가 우리를 불렀다. 한국행 비행기 승인됐습니다. 그 말은 천둥 같았다. 몸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수용소 철문을 걸어 나갈 때 나는 뒤돌아보았다. 그 공간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우리를 죽음과 공포로 누르던 공간은 바로 그날부터 자유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섰다.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태국 수용소에서 한국행이 승인된 그날, 우리는 마치 꿈속에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긴장과 공포가 남아 있었다. 북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기적처럼 구출됐다가도 다시 끌려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비행기의 의자에 몸을 묻었을 때 나는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다. 무릎은 떨렸고 눈앞이 조금 흐릿해졌다. 이제야 실감이 났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비행기가 떴다. 엔진음이 귀를 울렸고 중력이 몸을 아래로 잡아당겼다. 그 순간 중국과 라오스의 밀림, 태국의 수용소, 그리고 압록강의 검은 물살이 동시에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모든 장면들이 멀어지듯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승무원이 말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선언처럼 들렸다. 창밖을 보았다. 바다, 도시, 강, 고속도로, 건물들. 마치 장난감 세상처럼 조밀하고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선명한 네온. 평화로운 거리. 착륙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다.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고 흔들림이 전달될 때 나는 충격처럼 깨달았다. 나는 살아서 여기 왔다. 비행기 문이 열렸다. 한국 공기의 냄새가 들어왔다. 북한과 중국에서 맡아본 적 없는 낯선 냄새. 이 공기엔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었다. 공항 내부로 들어가자 첫 번째로 느낀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서두르기도 했지만 그 움직임에는 공포가 없었다. 잡혀갈 걱정 없이 걸었다. 눈을 맞추면 미소로 답했다. 그 단순한 사실이 나를 멍하게 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사는구나. 한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난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날 이후 하나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는 한국 사회의 디테일들을 계속해서 관찰했다. 버스 정류장의 LED 알림판, 편의점의 간편식, 길거리의 커피 냄새, 스마트폰으로 지불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다니는 모습, 길거리에서 마주친 강아지에게 미소를 건네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진열된 물건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다. 과자, 음료, 도시락, 아이스크림. 이건 풍요라는 걸 넘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다. 북한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을 먹는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고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제한다. 그 단순한 행위가 나에게는 혁명과도 같았다. 그날 밤 하나원 숙소에서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친절과 관심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대해주었다. 심리 상담 선생님은 말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새로운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 말이 내 안에 스며들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줬다. 여기서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그때 처음으로 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과거를 자물쇠로 잠그고 미래를 처음으로 내 손으로 열어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국가의 구슬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모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남한 입국 후 첫 6개월은 모든 것이 새롭고 눈부셨지만 그 눈부심 뒤에는 서서히 드러나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다. 선화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작은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이 주문을 하고 커피 향이 매장에 감돌며 밝은 음악이 흐르는 그 공간은 과거 북한의 체육관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하지만 어느 날 손님 중 한 명이 선화의 억양을 듣고 눈을 좁혔다. 북한 말투네. 탈북자야? 선화는 순간 숨이 멎었다. 네. 맞습니다. 그 남자는 친구와 눈치를 주고받으며 비웃었다. 야야, 조심해야 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다 스파이라던데? 둘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선화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후부터 선화는 말을 적게 하기 시작했다. 억양을 감추려 일부러 단어를 되뇌고 발음을 교정하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먼저 문장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제 탁구 선수 출신이 아니라 말투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는 존재였다. 어느 날은 구직 면접에서 면접관이 말했다. 우리 회사는 고객 대응이 많아서요. 아무래도 북한 억양은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표현되었지만 내용은 잔인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 또 다른 면접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다. 북한 사람들은 근성이 있어서 좋다고들 하던데 그런데 말이죠. 혹시 고향에 가족들 두고 오신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누가 협박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정보 유출되면 책임질 수 있어요? 선화의 눈빛은 흔들렸다. 다시 북한의 감시를 떠올리게 하는 질문들. 남한에 와서도 여전히 의심과 감시 아래에 있는 느낌이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동료가 장난처럼 물었다. 북한에서는 진짜 풀만 뜯어먹고 살아요? 선화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설명은 누구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그녀가 고통받았던 건 단지 조롱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의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다. 불쌍하다. 괴상하다. 어디서 온 사람이지?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 맞나? 남한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화는 남한 자유의 땅, 안전한 곳, 같은 민족의 품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다. 그녀가 탈북 과정에서 목숨을 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면 처음엔 눈을 크게 뜨고 감탄하며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심은 점점 호기심이나 동정심으로 변했다. 그리고 결국은 흥미를 다 소비한 뒤 남기는 말은 늘 같았다. 그래도 이제 여기 왔으니까 괜찮잖아. 이제 행복하면 되지. 하지만 선화는 속으로 절규했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다. 자유도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나는 다시 증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며 살아야 했다. 그런 날도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선화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목숨 걸고 강을 건넜는데 여기서는 인간 취급도 못 받다니. 유난히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 저녁 코트깃을 세운 채 선화는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자 세상을 향한 탄식이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은 다음 챕터에서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선화를 품어주었고 누군가는 그녀를 이방인이 아닌 같은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기 때문이다. 그 만남이 선화의 삶을 다시 바꾼다. 겨울의 끝자락 선화는 동료 탈북민이 안내해준 작은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석했다. 이곳에서는 국적, 출신, 억양을 묻지 않았다. 대신 이름과 취미를 묻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단순한 태도가 선화에게는 낯설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그 점이 믿기지 않았다. 어느 날 모임에서 소박한 국수 식사를 하며 한 자매가 말했다. 여기는 내가 어디서 왔든 어떤 억양이든 어떤 과거든 상관없어. 그냥 선하시면 돼요. 선화는 대답 대신 눈물이 흘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오래 참아온 숨을 처음 내쉬는 순간이었다. 그곳에는 탈북민뿐 아니라 조용히 그들을 돕는 남한 사람들도 있었다.
서투른 북한 말투로 다정하게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선화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힘들었죠? 그래도 잘 왔어요. 여기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후 선화는 다시 탁구채를 잡았다. 이번에는 국가대표를 위한 훈련이 아니라 난민센터의 작은 체육실에서 어린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었다. 아이들은 선화의 억양에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건 오직 탁구 기술과 따뜻함 뿐이었다. 선생님, 저 공 어떻게 그렇게 스핀 걸어요? 선생님이랑 경기하면 언제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선화를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서 있게 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은 북한에서 왔다고 했지만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 말은 선화의 내면 깊숙이 내려앉았다. 나는 이제 이곳에서 탈북자가 아니라 선화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었으며 명절에는 함께 밥을 먹었다. 그녀의 옆에는 늘 누군가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선화는 오래 고민해온 결정을 내렸다. 탁구 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하겠다. 그건 그녀가 다시 삶의 주인으로 서기 위한 하나의 도약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응원했으며 격려의 말이 쏟아졌다. 할 수 있어요. 우린 선화 씨 믿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억양을 숨기지 않았다. 면접에서도 당당히 말했다. 저는 북한에서 탁구 국가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목소리에는 의심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선화는 복지센터 강당에서 20여 명의 아이들과 탁구를 치며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가 던지는 공을 받고 선화의 응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봉사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완전히 남한 사람이네요. 그러나 선화는 그보다 더 나아간 답을 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공포와 도망, 강물의 추위, 총소리, 감시와 배척. 그 모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품어주는 손길, 안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되찾은 삶이 있다. 선화는 속으로 말한다. 여기서 나는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인간의 선언이었다.